자, 여러분들 그 2020년 그 우리 개정세법 내용을 3대 세법, 우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이제 국세기본법 요거 위주로 중요한 거 위주로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국세기본법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국세 산정기준 보완이다라고 해서 그 국세에 우리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옛날에는 그 가산세를 포함을 했는데 이제 국세에서 가산세는 이제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 좀 체크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멸시효를 볼 때 그 국세에 거기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일단 가산세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 외의 국세 5년 이거 뭐 똑같은데 거기 국세가 이제 제외됐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20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고지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공시송달 요건 합리화라고 해서 이 공시송달 요건에 보면 주소 9개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똑같아요.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여서는 이제 부재중이어가지고 반송된 경우. 자, 이제 근데 네 번째 보시게 되면은 그 세무 이 공무원이 거기 세 번째는 그 부재중하고 그 수치를 거부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자, 이제 네 번째 보시게 되면은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돼요. 근데 거기에서 그 2회 이상이라고 하는 게 조금 그 불분명해서, 왜냐면 이제 오전에 들렀다가 이제 부재중이어가지고 이제 오후에 또 들리게 되면 그건 2회 이상이 들른 거죠.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보다 명확하게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방문했을 때하고 마지막 방문했을 때 기간이 적어도 3일 차이는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일 이상이어야 한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 제외되니까 그 금요일 날 왔다가 뭐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에서 화요일 날 가는 게 아니고 이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니까 월, 화, 수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방문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제 그 3일 이상이어야 되니까 목요일 날 이 방문을 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그거 2회 이상이라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해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 청구 및 수정 신고 허용이다. 요거 이제 중요하죠. 자, 이 원래 우리는 그 법정 신고를 하고 신고 기한에 그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 신고한 것이 이 적게 신고해가지고 증액 신고하는 거. 자, 이것을 우리는 수정 신고라고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고한 것이 너무 많이 신고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정 청구예요. 경정 청구. 이렇게. 그리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기한 후 신고를 하죠. 기한 후 신고를. 자, 요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신고 기한에, 법정 신고 기한에 신고한 자만이 이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신고하지 않고 그 기한 후 신고 하더라도 경정 청구, 수정 신고 허용한다. 여기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결정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이렇게.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정 신고하고 경정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거죠. 원래 수정 신고, 경정 청구는 신고한 자만이 할 수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더라도 요거 수정 신고, 경정 청구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자, 가산세 납세 의무는 이제 작년까지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그냥 하나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이걸 쪼갰죠. 쪼개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이제 경과한 때부터 그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다라고 해서 법정 납부 기한 경과후, 요거는 이제 원래 하루하루 이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요거는 이제 예전에 납부부성시 가산세에서 이 하루하루 일수로 해서 그 가산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근데 이제 무신고, 신고 관련된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때 그냥 10%, 뭐 40%, 20% 이렇게 때리니까 그거는 이제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때고, 우리 납부부성시 가산세가 이제 이거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은 이제 하루하루 그날이 경과하는 때다. 자, 다만 납세고지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이거 종전에 이제 가상금 부분 3%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루하루가 아니고 이제 3% 때리기 때문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이 납세의무가 성립이 된다. 자,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다. 요것은 이제 법정 납부기한 경과한 때. 자, 그 밖의 가산세는 이제 예전하고 똑같이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자, 그래서 이 가산세의 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요것 좀, 그 몇 가지로 좀 나눠 놓으세요. 일단은 신고 관련된 것은 법정 신고 기한에 그 경과한 때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 법정 납부 기한으로부터 1일마다 경과하는 때가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천 납부 관련된 것은 법정 납부 기한 경과한 때,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가산세는 이제 국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그래서 신고 관련, 그 다음에 예전에 그 납부부성시 관련된 거, 원천 납부 관련된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다 이렇게 네 개로 좀 나누어서 요건 좀,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경정청구를 이 작년까지는 분리과세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분리과세 돼서 만약에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돼서 이제 이자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없었는데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 이제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확대시켜 놨죠. 그 분리과세 이자, 분리과세 배당, 분리과세 연금,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돼 버리는 거로 끝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확대시켜 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자,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한 후 이 신고 시 이 무신고 가산세 이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다. 자,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이죠. 기한 후 이 신고를, 그러니까 이제 원래 법정 신고를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해주면 그 감면을 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한 후에 대해서는 이제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는 1월 내에 자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50%를 감면해 주겠다. 그리고 원래 작년까지는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그걸 또 세분화 시켰어요. 1월부터 우리 3월 내에 이 신고를 해주게 되면 이제 30%를 감면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3월이 초과돼서 6월 내에 이 신고를 하게 되면 20%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이 개정이 됐죠. 지금 이 부분이 개정이 된 내용이다.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소신고 관련된 우리 수정신고죠. 수정신고 관련해서 이제 이 빨리 해주면은 감면율이 요건 이제 굉장히 큰데 1월 내에 하면은 이제 90%로 해주겠다. 90%. 이건 굉장히 큰 거죠. 예전에는 이제 50%였는데 90%다. 이거 90%다. 그럼 거의
이 10% 과소신고가산세라고 한다면은 거의 1%만 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가산세가 10%인데 90%를 감면해 주니까 이제 1%만 내는 거죠.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요거를 또 구분시켜 놨죠. 이렇게 1월부터 3월 내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75%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3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그 50%에 50%를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 1년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세분화 시켰어요. 30%다 이렇게. 그리고 또 1년부터 원래 2년인데 이 6개월로 또 쪼갰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6개월이다 이렇게. 그래서 20%,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부터 이제 2년이네. 자, 이제 10%다라고 해서 이렇게 쪼개놨는데, 자, 요거는 충분히 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정된 감면, 가산세 감면 반드시 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요건 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국세환급금 지연 지급 시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 상향이다 라고 해서 그 2.1%에서 이제 이 1.8%로 내려갔어요. 이게 이제 그 시행 규칙이 3월 13일 날 이제 확정이 됐는데, 여하튼 그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하니까 요거 1.8%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요거는 또 개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워낙 그 시국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거 또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현재는 1.8%예요. 요거는 뭐 나중에 또 수정이 되면은 그거는 수정을 좀 해줘야 돼 이게.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1.8%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다만 단서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조세 불복 인용 결정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조세 불복을 신청해 가지고 이제 납세자가 이제 이 납세자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인용 결정일로부터 만약에 40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납세자가 이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세액을 이제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국세로 환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40일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 가산율이 1.5배가 된다. 그러니까 1.8%에 이제 1.5배를 줘라. 그러니까 빨리빨리 줘라 이런 얘기죠. 예.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국세기본법은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을 좀 잘 좀 정리해 두시고, 이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수용신고 경정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하고 1.8% 내려갔는데 조세 불복으로 인해서 인용 결정 난 거, 그래서 세금을 돌려줘야 된다면 40일 내에 돌려줘라. 근데 40일 넘어가면 1.5배 더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빨리빨리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자, 뭐 요거 정도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법을 좀 보게 되는데, 그 업종 명칭이 정비가 좀 됐는데 뭐 중요치는 않네요. 거기 뭐 제조업 중 산업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부동산업이라고 이렇게 좀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이다 이렇게 좀 명칭이 좀 바뀐 거 참조만 하세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치는 않은데,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 대상 외학득 이 용역이다라고 해서 그 대상 용역의 범위가 거기 그 임대업, 근데 임대 서비스업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칭이 좀 바뀐 거고,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업을 정보통신업으로 이렇게 좀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명칭이 변경돼서 이렇게 좀 개정된 거니까 좀 참조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간 단축인데, 자, 원래 신청일로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인데 이제 2일 이내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 적용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자, 거기 그 2020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자, 요것 좀 봐주시고. 근데 뭐 지금 그 사업자 등록 내려가시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해 주는 경우가 이제 많고, 근데 이제 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3일 걸리는데 요거를 2일로 좀 개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 시 사업장 자동 정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려요. 그러면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또 이거를 정정신고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소를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사업장 정정신고 없이 자동 정정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 하나 좀 봐주시고. 그래서 거기 이 정정신고 해야 된다라는 사유에 단서 추가가 돼가지고 사업장을 이전하는데, 원래 이거 정정 신고 해줘야죠. 근데 이제 주소지가 사업장인 사람들은 주소를 옮기게 되면은 사업장도 자동으로 이제 이 정정신고 없이 이전된 걸로 본다 이거죠, 이게. 자, 이제 그거 하나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영세율 대상 외화 획득 용역에 투자 자문업을 추가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이거 외화 획득 목적으로 이거 영세율 적용해주죠. 근데 서로 그쪽 나라에서도 이 영세율을 적용하면 우리도 영세율 적용하는 상호주의 적용 대상 추가라고 해서 거기 이 다음의 서비스 다음의 경우에는 이제 상호주의 적용해서 전문 서비스업 거기 전문 자격사들 있죠. 근데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하고 이 외국법인하고 이제 거래할 때, 자, 요런 용역을 이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외화 획득 목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적용할 때 반드시 그 나라에서도 영세율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영세율 적용하는 상호주의 적용 대상 용역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들어갔다. 뭐 참조 정도만 하시고. 자, 이것도 이제 7월 1일 이후부터 이제 공급되는 분부터 이제 적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이 비거주자 외국법인, 이 국외에 있는 이제 비거주자 외국법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국내에 사업자가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어서 여기 외국한 은행을 통해 가지고 대금을 이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걸 영세율을 적용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기 국내에서 제공하는 재화 있고요. 이제 과세 거래.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역이 있죠. 용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열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 이 대가 지급하는 방법이 비거주자 등의 재화에서 이제 지급할 금액을 차감하거나, 그러니까 직접 송금받아서 이렇게 송금받아서 이제 은행에서 원화로 이제 매각을 해서 이제 원화로 입금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재화 이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미지급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채무가 있고 여기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서로, 그러니까 여기가 채무가 있고 이쪽에 채권이 있는데 상계해가지고 이제 받을 금액, 차감한 금액, 대금 결제가 이제 그렇게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추가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대가를 외국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 자,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 수표를 받아서 외국한 은행에서 매각하는 거. 이제 방법인데, 아니면 참조만 하세요. 왜냐면은 예전부터 다 적용하던 건데, 이거를, 우리 시행규칙에다가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화 예금 계좌로 예치하는 거. 이거 원래 기존부터 다 원래 하던 건데, 이거를 이제 법령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유권 해석으로 원래 다 인정되던 대금 결제 방법인데, 여기 이 법령화하면서 이제 올려놓은 거죠,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정비인데, 거기 이
1번에 보면은 칡뿌리, 뭐 돼지강자,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신선한 것, 건조한 것. 자, 거기다가 냉장, 냉동을 추가시켰어요. 냉동, 냉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시험하고 관련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이게 그냥 개정됐기 때문에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자는 뜻이에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사탕무하고 사탕수수도 마찬가지로 신선, 건조, 거기다가 냉장, 냉동이 추가된 거 뿐이다.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인데, 자, 우리 그 사회적 기업이 우리 간병이나 산후조리 이 보육 용역 이거 원래 면세인데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추가된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을 추가시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용역, 그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 말고 교육 용역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이 교육 용역도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거. 자, 이것도 이제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고, 시험과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치는 않네요. 자, 근데 뭐 개정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좀 해놨으니까 좀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2.1%에서 1.8%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요거 이제 간주임대료, 부가세에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적용한다. 뭐 똑같아요. 자, 부가세에서도 똑같이 1.8% 통일해서 다 내려갔어요. 좀 이따 보면 이제 소득세에도 또 있을 거예요. 소득세에서도 거의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자, 그 다음에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한데, 우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죠. 매입세 불공제 사유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거기 맨 밑에 동그라미 보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매입세액은 불공제예요. 자, 불공제다. 자, 그런데 단서가 신설이 돼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가액과의 차액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그 매입세금 계산서인데 이렇게 자 1,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원래는 봤더니 이게 100만 원인데 세금계산서를 잘못 기재해가지고 공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예전에는 발급된 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경우에 매입세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불분명하게 이게. 그 뭔 소리냐면 그 단서가 신설이 되면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가액과의 차액, 그러니까 실제 가액과의 차액이 얼마예요? 90만 원. 이걸 불공제하라는 얘기지. 100만 원을 다 불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실제 거래 가액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 받고 나머지를 불공제하는 얘기예요. 이게. 자, 이제 요거는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가액과의 차에 900에 대한 거죠. 900에 대한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영수증 발급 방법 명확화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그렇게 중요치는 않은데, 자, 영수증을 우리가 발급할 때, 뭐 예전부터 하던 거예요. 거기 1번이 뭐예요, 1번이? 출력해서 교부하는 거. 2번이 뭐예요? 전자문서 형태를 공급받는 자에게 뭐 하는 거? 송신. 그러니까 이제 출력할 거냐, 송신할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핸드폰으로 결제 내용을, 영수증을 보낼 거냐, 아니면 종이로 출력할 거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영수증은.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좀 해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우리 법인 사업자가 추가됐다. 원래 이 법인 사업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1기가 있고 2기가 있으면 이게 예정이고 이게 확정이에요. 그리고 예정이고 확정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법인은 다 해이죠, 이거를. 이렇게. 개인은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영세 법인 사업자가, 우리
영세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안 하고 예정 고지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예정 고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거 똑같아요. 상동.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정 신고를 안 하고 영세 법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올해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21년부터. 자, 그래서 그 법인 사업자의 예정 고지 우리 이 직전과세의 과세 표준이 얼마 미만인 법인 사업자예요. 1억 5천 미만인. 이게 이제 영세 법인 사업자에게 그거 하나 좀 봐주시고. 그래서 예정 고지되면 50% 해가지고 고지가 된다 이런 뜻이죠. 다만 언제부터 적용한다? 내년부터 적용한다. 내년부터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 확대다라고 해가지고 그 수입할 때 이제 부가세를 우리가 과세 대상이니까 이제 납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수출하게 되면 또 영세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급을 받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입할 때 부가세를 유예하고 수출할 때 어차피 내고 돌려받는 게 아니고 안 내고 안 돌려받는다 이런 뜻이죠. 납부유예. 자, 그런데 그 납부유예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적용 대상 봐보세요. 그 적용 대상 납부유예 받으려면은 이제 이게 왜냐면 이제 이 수출업자들이 수입해 와서 부가세 부담했다가 나중에 수출할 때 이제 이렇게 적용받다 보니까 이 수입할 때가 2월 달이고 2월 달에 수입했어요? 4월 달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이제 요때 납부를 해버려요. 그럼 이제 수입 세금계산서 받아가지고 7월 달에 이제 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죠. 매입세액 공제 신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8월 중에 환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납부하고 환급하는 건데 이 기간 동안에 수출업자들의 자금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납부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유예를 시키는 거예요. 유예. 납부 유예를 시키는 거예요. 환급도 안 받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이 조건이 거기 이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 비중 30%, 중견기업은 이제 50% 이상 또는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 그리고 최근 3년간 계속 사업 경영하고 뭐 이렇게 요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번 봐보세요. 그 3번에 보면 최근 2년간에 우리가 이 국세 체납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때 거기다 단서를 이게 개정된 세법인데 단서를 만들어놨는데 단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아니 왜냐하면 국세가 실수로 하루,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납부했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해가지고 하루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그 실수로 납부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무조건 이 납부 유예를 적용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년간의 국세 체납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납부 기한을 우리가 모르고 하루 이틀 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좀 이 예외로 인정해 주자 이죠. 그 정도는 이제 유드릴 두자라고 해서 납부기한 경우가 며칠까지는 15일 내에 그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해주자. 15일. 자, 신청기한도 좀 기간을 좀 넉넉히 줘서 1개월 이내가 아니고 이제 3개월 이내 이렇게 이제 바꿨죠. 그것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 소비세율 조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갖다 내시게 되면은 이 1,000만 원을 갖다 내면 사실 이게 다 부가세가 아니죠. 이 중에 VAT는 이 790만 원만 VAT예요. 나머지가 이제 지방 소비세라고 해서 이게 이제 21%이죠. 그래서 올해 21%로 이제 그 지방 소비세가 좀 확대가 됐어요. 작년까지는 15%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경 쓸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납부하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방 소비세로, 지자체로 이제 이렇게 안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지, 이게.
자, 그래서 이제 21%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이다라고 해서 우리 그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는데, 우리 음식점업이 이 109분의 9, 19년도까지 원래 작년까지였다가 기한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21년까지. 뭐 별다른 거 없죠. 그냥 연장됐다. 109분의 9 그대로 그냥 적용하면 되고. 자, 다만 바뀐 게 뭐냐면 과세 유흥주점, 유흥장소, 우리 단란주점이나 이런데 과세 유흥장소가 원래 의제매입세 이 104분의 4였는데 그게 102분의 2로 내려갔다라는 거. 이제 그거 하나만 좀 체크하세요. 자, 과세 유흥장소의 그 공제율이 104분의 4가 아니고 102분의 2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그 공제 한도 그 율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21년까지 연장됐다라는 거. 뭐 별거 없죠. 그러니까 과세 유흥장소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자도 똑같죠. 간이과세자에서 그 의제매입세 공제, 거기 그 과세 유흥장소가 104분의 4가 아니고 102분의 2 똑같아요. 우리 일반 과세자 그 과세 유흥장소하고 간이과세자도 과세 유흥장소 이 공제율이 102분의 2로 내려갔다라는 거. 이제 그것만 좀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 적용기한 확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원래 우리가 재화용을 공급하잖아요. 재화용요. 공급하면서 이제 발생한 이제 채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이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단 말이에요.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돼요. 그래서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우리 예정 확정 신고 기간에 요거를 이제 신고가 들어갔죠. 그래서 일단은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이니까 여기서 발생한 거. 그게 지금 공급하는 사람이 납부를 해버려요. 근데 아직 돈은 못 받았죠. 공급 받는 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재화를 공급한 날로부터 이제 5년, 자, 5년이 속하는 요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 신고 기한까지 뭐가 발생해야 돼요? 대손 사유가 발생해야 돼요. 대손 사유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대손 사유가 발생해야죠. 근데 보니까 여러분도 그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면 우리 그 중간에 무슨 뭐 파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멸시효 완성이 이제 이 최종 보루인데 그게 3년하고 주로 이제 5년이에요. 이렇게 3년 5년이다 이거죠. 이게 주로 이제 이 소멸시효가 상법상에 이제 소멸시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5년보다 짧은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또 3년짜리가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 이제 3년짜리가 또 있는데, 근데 보면 그 소멸시효가 5년으로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우리가 중단 사유가 있어요. 중단 사유. 그러니까 중단 사유는 이제 소재기한, 그러니까 소송을 걸거나 또 압류 들어가거나 이렇게 있죠. 압류 들어가거나 이런 게 있으면 중단이 돼요. 그 중단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소멸시효 이 5년짜리다 그러면 3년짜리다 그러면 그러니까 5년이 속하는 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요 3년이 도래하죠. 근데 문제는 이 중단 사유로 인해서 소재기를 하게 되면 다시 3년이 카운트가 돼요. 다시.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3년, 5년으로 그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년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중간에 소재기 하면은 다시 이 소멸시효가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이 3년, 5년 보다 더 긴 기간에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때 가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대손세 공제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대손세 공제는 5년이 되는 날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5년을 몇 년으로 10년으로 이렇게 해준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대손 사유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5년이 경과돼서 이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10년으로 좀 바꿔놨어요.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복수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우리 가산세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어떤 사업자가 이렇게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부가세는 사업 장단위 과세다 보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물건을 팔게 되면, 이 A 사업장의 이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파는 거를 우리 여기 C에서 이렇게 발급을 하게 되면은 여기 A 사업장은 미발급이에요. 여기 C 사업장은 거래가 없이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지. 그러면 가산세를 다 두드려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복수의 사업장에서 이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미발급하면 이게 원래 2%란 말이에요. 2%. 자, 그런데 어차피 다 내 건데 사업자들이 이렇게 여러 사업장 가지고 있는데 A 사업장에서 물건 팔았는데 C 사업장에서 어차피 다 내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급을 했을 때 가산세가 너무 세다. 2%는 너무 세다 이거죠. 세다. 그래서 자, 이거를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이 부분을 1%로 이 다른자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를 우리가 이 1%로 그렇게 좀 낮춰줬죠. 예전에는 미발급했기 때문에 이 2% 이 가산세를 부과를 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좀 부담을 완화시켰다라는 거, 그것 좀 하나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적용 배제 규정 명확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세금계산서 미발급 2%나 지연발급 1% 가산세가 적용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우리 이 미전송이나 지연 전송은 부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미발급했으면 전송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전송 가산세는 부과 안 했죠. 근데 거기다가 미발급했는데 전송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또 배제되는 거, 공급가의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수치, 가산세, 우리 2%가 만약에 적용이 되게 되면 실제보다 과다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왜냐면 이제 실제보다 공급하지 않았는데 이 과다기재에서 발급했기 때문에 2%를 적용 하면 거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1% 적용을 배제시켰다. 자, 이 공급가액을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수치 가산세 2%가 적용이 되면 거기 부실기재라고 하는 1%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가액 과다기재. 요거 과다기재 발급하고 수치 있죠. 발급 수치가 이게 2%거든요. 이게. 자, 그럴 때는 부실기재. 그러니까 이제 잘못 적었죠. 공급가액을. 요거 이제 이 사실과 다른 요거 1%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것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세금에서 발급가산세 규정 명확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산세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힌 금액의 3%. 이게 불분명하게 이게 좀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 금액이라는 말을 공급가액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제 표시해 준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이 적힌 금액이 아니고 적힌 공급가액의 3%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건 명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명칭을 좀 바꾼 거고. 자, 그 다음에 단위과세 배제 사업 겸업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과세에 해당되는 업종, 간이업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업종이 있어요. 이렇게. 배제업종. 배제업종이 있으면 얘도 이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이제 일반과세자가 돼야 돼요. 여기도 이제 일반과세자죠. 이게 이렇게. 일반과세자. 원래 간이과세 업종이면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이 다른데, 배제업종을 두고 있으면은 이제, 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폐업했어요. 그 폐업했으면은 얘는 일반과세자가 아니고 이제 간이과세자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그 바꾸게 되는 이 기간이 거기 이제 신설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원래 간이과세 배제 사업 겸용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돼야 돼요. 근데 거기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자, 배제 업종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이 배제 사업을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2020년인데 우리 간이과세 이 A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제 업종 B가 이렇게 있는데 여하튼 여기도 일반과세자고 여기도 일반과세자예요. 왜냐면 간이어도 다른데 배제 업종이 있으면 이제 배제 사업장이 있으면 일반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폐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간이과세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간이과세자 경정 시 일반과세 납부세 계산 방식을 준용해서 과세기간 조정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쭉, 자, 간이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만약에 19년, 그 다음에 20년, 21년 이렇게 돼요. 간이과세자래요. 근데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여기 간이과세자,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조사 하다 보니까 4,8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간이과세자가 이 기준금액이, 수익금액 기준이 이제 4,800인데, 4,800만 원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아니죠. 그럼 무슨 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가 된단 말이에요.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간이과세에 대한 일반과세 납부세 계산 방식을 준용해서 결정 경정하게 되면 그 결정 경정, 자, 이거는 이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와서 이제 이렇게 결정 경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일반과세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기 계산 방식을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죠. 그걸 110분의 100으로 그러면 일반과세자 공급 가액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10%에다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결정 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결정 경정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음 과세기간이었어요. 두 기간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세무조사 나와서 이게 일반과세자다라고 뜯어고치게 되면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이 일반과세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이 바꿔라. 일반과세자 납부세 계산 방식으로 적용해라.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소득세법인데 소득세법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뭐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게 있는데 거기에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제도 개선이다. 이건 뭐 가볍게 넘어가고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승인사항이었는데 이게 이제 신고사항으로 관할 세무장에게 이제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일괄납부를 자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가부업소득에서 이제 어업소득 이제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 이 농가부업소득 한번 봐보세요. 농어가 부업소득 비과세. 자, 농어민이 있는데 거기 어로가 있죠. 어로가 뭐냐면은 연근의 내수면 어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배 타고 가서 이제 잡아오는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어는 이제 양식이에요, 양식이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로만 빼요. 어로만 빼서, 왜냐면 이 농어가 부업소득은 비과세 한도가 소득금액 합계에 3천만 원 이하였어요. 근데 어로만 빼가지고 얼마로 올려준 거예요? 5천만 원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더 혜택을 주는 거지. 5천만 원까지 이 비과세, 5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로만 빼서 그 금액을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을 올려준 거예요. 원래 어가 부업소득에 포함돼서 3천만 원까지였다가 어로만 빼서 5천만 원을 올려줬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소득세 비과세다. 이거 원래 예전부터 이 출산 전후 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급여수당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출산 전후 휴가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이 이제 출산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맞먹게 요번에 개정된 거는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즉, 남자도 그 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휴가를 내서 받게 되는 그 급여를 비과세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신설이 되는데, 자, 우리 그 공제 한도가 그냥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것은 이제 공제받지 못하겠죠, 이게. 그거, 그냥 2천만 원 그 한도가 생겼다라는 것만 좀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이다. 원래 전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과세기간, 그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하면, 지연전송. 그 다음에 이제 11일 지나가면 미전송이었어요. 근데 우리 전자세금계산서가 원래, 바뀌었죠. 그게 그 확정신고 기한, 즉, 다음 달 25일까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계산서도 그 지연전송하고 그다음 미전송에 대해서 그 다음 달 25일로 바뀐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이 일치되도록 자, 그렇게 좀 바꿔놨다. 자, 그 다음에 그 자격유지 훈련 수당 군인들 그거는 뭐 참조 정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야간근로 수당 비과세인데 그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그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직전과세기 한 2,5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는데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2,500은 예전부터 계속 2,50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3천만 원으로 인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최저임금에 따라서 인상에 따라서 이제 요거를 3천만 원 올려준 거예요.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스탁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가 됐다라고 해서 그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는 주식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코넥스 상장도 추가됐어요. 코넥스 상장도. 자, 그래서 이제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선택권 행사이익도 확대가 됐다 이거죠. 그리고 금액도 3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것도 뭐 참조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결손 보존 시 입금불산이 파는 자산 수중이익의 국고보조금 등 제외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건 이제 소득세법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법인세법도 마찬가지. 법인세법도. 자, 우리가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이 자산을 공짜로 받게 되면 이걸 우리는 자산 수중이익이라고 그래요. 수중이익 이렇게. 그럼 세법에서는 이런 자산 수중이익을 이 입금이나 우리가 수익금액으로 보는데 이건 이제 법인세법이고 이거는 이제 소득세법에서 이 총수익금액으로 보는데 그러면 바로 세금을 내야죠. 이 바로 세금을 내야 돼. 텍스를 내야 돼, 이게. 그래서 결손금을 이렇게 메꿀 수 있도록 자산 수중이익이다. 자산 수중 이익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결손금을 이렇게 메꿀 수 있도록 세법에서는 이제 이거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뭐 회계 처리 못하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총수입금의 불산입이라든지 이렇게 불산입 또는 이제 입금 불산입을 시키죠. 이렇게 입금 불산입 시켜서 1억 원을 입금 불산입 시켜버려요. 세금을 안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외되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이거 입금 불산입하는 자산수중액에 우리 국고보조금 등 제외다. 그러니까 제외란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입금이다. 총수입금의 이다 라고 해서 세금을 내라 이런 얘기죠. 물론 세법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으로 인해서 그거는 그쪽에서 이제 세금을 안 내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합리화, 세법 규정을 합리화 시켰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왜냐면 나라로부터 공짜로 받는 국고보조금도 사실 자산 수중이익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결손금하고 상계하는 그런 자산 수중이익의 범위에 얘는 집어넣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법을 개정을 시킨 거예요. 거기 단서 신설에 보면 법인 사업자 및 복직부기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입금불산입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 그래서 자산수중이 범위, 총수입금액에서 불산입된 자산수중 범위 조정인데 우리 국고보조금 제외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 국고보조금은 관련 법에 따라서 거기 관련 법이 있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그러니까 반드시 이 관련법에 따라서 그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결손금하고 상계하는 그 자산수중이익이 아니다.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관련 법들을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